조카가 영국 귀족 초등학교에 합격했다. 그걸 축하한다며 오빠는 온 가족을 허거집으로 불러 모았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조카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끓고 있는 허거 냄비 쪽으로 손을 뻗었다. 화상을 입을까봐 나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잡아당겨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 순간이었다. 올케는 내가 자기 아들을 때렸다고 오해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포크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내 눈을 향해 찔러 넣었다. 이후의 일은 지옥이었다. 그들은 다친 나를 길가에 버려두고 돌아갔고 나는 그대로 차에 치였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죽기 전 바로 그날로 돌아와 있었다. 오빠가 허거 먹으러 가자 고 말하던 그날. 이번엔 막지 않겠어. 장난치는 게 그렇게 좋으면 마음껏 해.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 직접 겪게 해줄 테니까. 대박, 됐다. 우리 아들 귀족 초등학교 합격했어. 올케는 휴대폰을 치켜들고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나는 훔칫 놀라 깨어났다.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눈을 만졌다. 아프지 않았다. 시야도 또렷했다. 정말로 다시 태어난 거였다. 이제 우리 아들은 사람 위의 사람이 될 거야. 오빠는 위기양양하게 웃었다. 사귀는 친구들도 전부 부자될 뿐일 테고. 그 순간 나를 제외한 모두가 웃고 있었다. 이빨을 드러내며 들뜬 얼굴로 이런 날엔 제대로 한턱 사야지. 오빠가 말했다. 허거 먹으러 가자. 그 말에 나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 쑤셔왔다. 전생에서도 똑같았다. 허거를 먹고 조카는 합격을 자축했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 그날 나는 착한 어른이 되려 했다. 아이를 막았고 가족을 지키려 했다. 결과는 눈이 멀고 버려지고 죽은 뿐이었다. 이번 생은 다르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는다. 내가 겪은 고통, 이제는 그들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맛보게 될 차례다. 귀족 학교 들어간다는데 이모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엄마가 내 귀를 거칠게 비틀었다. 통증이 한순간에 현실로 나를 끌어당겼다. 이제 와서 말도 안 듣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려? 나는 급히 손을 흔들며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그럴 리가요. 엄마, 오늘 허거값은 제가 낼게요. 됐죠? 그제야 엄마는 손을 놓았다. 그래, 그럼 됐다. 아, 그리고 조카 레고도 사주고 명품 신발도 사줘. 조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마치 당장 안 사주면 집을 뒤집어 엎을 기세였다. 이모가 사줄 거지? 올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다 사줄게. 그 순간 옆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됐다. 오빠가 인내심을 잃은 듯 말했다. 먼저 가서 먹자. 배고파 죽겠다. 올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짜증과 혐오. 그 표정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겉보기엔 화목한 부부. 하지만 속은 이미 금이 가 있었다. 허거집으로 가는 길 내내 나는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조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모든 책임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전생에서 그랬다. 아무리 모욕당해도 아무리 이용당해도 나는 그들을 가족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번 생은 다르다. 이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내가 겪은 고통, 이제 그들이 전부 되돌려 받아야 한다. 새우 빼고 전부 2개씩 주세요.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했다.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듯이. 테이블 바로 앞에 놓인 허거 냄비를 보며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걸 알아챈 듯 올케가 비웃듯 말했다. 그 표정 좀 치워. 마치 우리가 내 돈 뜯어먹는 것처럼 굴지 말고. 엄마도 바로 거들었다. 우리 집 장소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팔자야. 2,000위 안으로도 못 바꿀 애라고. 나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꼭 이모 잊지 마. 그 말에 오빠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나를 보았다. 아, 맞다. 학비 8만 위안. 곧 개학이잖아. 잊지 말고 준비해둬. 내가 대답하지 않자 엄마는 젓가락을 집어던졌다. 야,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왜 내가 내야 하지? 중학교를 그만두게 만든 것도, 오빠 학비를 댄 것도, 결혼 비용이며 조카 분유값, 유치원비까지 전부 나였다. 반면 오빠는 결혼 후 내내 집에만 있었다. 일을 한 적도 없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그래도 전생의 나처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그때 직원이 다가와 사과했다. 손님이 많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난동을 부렸다. 테이블 위에 휴지를 구겨 던지며 울부짖었다. 밥 먹을래? 지금 먹을래? 주변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오빠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아들은 귀족 학교 다닐 애야.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무시당할 수 없어. 조카는 훌쩍거리며 말했다. 근데 배고픈데? 너는 귀족이야. 오빠는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엔 식당 하나쯤 통째로 빌릴 수도 있어. 그땐 네가 뭘 하든 저 인간들은 밖에서 구경만 해야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굳어버렸다. 곧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음식이 나왔다. 직원이 분명히 말했다. 허거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마세요. 화상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네, 알고 있어요. 나는 대신 대답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 엄마, 배가 좀 아파서요.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가기 전 나는 조카를 다시 한번 보며 말했다. 절대 냄비 만지지 마. 절대야, 알겠지? 아이의 눈이 번쩍였다. 금지된 장난감 앞에 선 아이처럼.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전생엔 내가 막았다. 그래서 아이는 멀쩡했고 대신 내가 망가졌다. 이번엔 아니다. 장난이 그렇게 좋다면 끝까지 해봐. 나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시계를 보니 겨우 1분도 지나지 않았다. 그때 찢어질 듯한 비명이 밖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천천히 손을 씻고 휴지를 꺼내 손을 닦았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빠르네. 정말 빠르다. 문을 열고 나가자 식당 안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우리 아들 괜찮아? 엄마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조카는 올케품에 안긴 채 온몸을 뒤틀며 울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과 오른쪽 상반신 절반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아주 제대로였다. 냄비 안으로 몸을 거의 들이밀었을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마가 직원에게 소리쳤다. 허거가 왜 이렇게 뜨거워? 경찰 불러.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 올케는 조카를 꼭 끌어안은 채 분노와 흥분으로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묘한 흥분이 번뜩였다. 사장 불러와요.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 책임져요. 사장이 급히 뛰어나왔다. 직원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냄비 불 켜져 있다고. 만지면 안 된다고. 그 말은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가 애를 밀어서 넣었다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얼굴색을 바꾸며 앞으로 나섰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아직도 몰라? 네가 이 집으로 끌고 와서 이 꼴 난 거잖아. 사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아이부터 병원으로 옮기시죠. 치료비는 도망가려고? 올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우릴 병원으로 유인해서 빠질 생각이지?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 사형감이에요. 사장은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부르세요. CCTV 보면 누가 누구를 밀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아, 맞다. 카메라가 있었지. 아이가 스스로 만진 거예요. 주변 손님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여러 번 말렸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자업자득 아닌가요? 오빠가 탁자를 내리쳤다. 헛소리 마. 더 말하면 고소한다. 나는 급히 끼어들었다. 올케,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병원부터 가요. 그제야 셋은 현실을 인식한 듯 조카를 안고 식당을 나갔다. 이 일 절대 안 끝날 줄 알아. 엄마는 사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사장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었다. 저도 끝까지 가보죠.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갑자기 내 뺨을 후려쳤다.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있어서 애가 이렇게 된 거잖아. 올케도 이를 갈며 말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도 가만 안 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험상 이럴 때 반박하면 더 미쳐 날뛰기 때문이다. 속으로만 생각했다. 이 정도 화상이면 얼굴은 무조건 망가진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병원에 도착했다.
올케는 조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갔고 나는 그 옆에서 ATM처럼 결제만 했다. 의사는 조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선도 화상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뭐요? 올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얼굴은요? 얼굴은 어떻게 돼요? 혈액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그 순간 올케의 반응이 이상했다. 피 검사는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끼어들었다. 의사가 돈 뜯으려는 거야. 이 정도면 연고 바르면 돼.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다. 검사 안 하면 치료 못 합니다. 올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심이 번쩍였다. 설마. 나는 일부러 말했다. 상처가 이렇게 큰데 흉터 남으면 어떡해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텐데. 그 말에 오빠가 멈칫했다. 그래. 검사해. 올케는 나를 노려보았다. 눈빛이 거의 총알이었다.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오빠의 친아들이 아니다. 아직은 증거가 없다. 하지만 화상이 더 심해져 수술까지 가게 된다면 병원 기록은 남는다. 그 기록을 우연히 오빠가 보게 된다면? 나는 천천히 웃었다.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올케는 계속 검사지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의사가 다시 나와 말했다. 화상 부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미 감염이 시작됐어요.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오빠의 얼굴이 굳었다. 수술. 그럼 얼굴은?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답했다. 흉터를 완전히 피하긴 어렵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은 엄마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손주 얼굴이 망가지면 어떡해. 그리고 그 분노는 곧바로 나에게 향했다. 다 내 탓이야. 네가 그날 괜히 같이 가자고 해서. 수술비는 네가 내. 당연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잠시 후 간호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다. 보호자분들. 올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피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오빠가 무심코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멈췄다. 혈액형 O형. 오빠는 A형. 올케는 B형. 그럴 리가 없었다. 이거. 오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올케가 급히 결과지를 빼앗으려 했다. 오빠, 그거 오진이야. 요즘 검사 실수 많대. 엄마도 당황한 얼굴로 거들었다. 그래, 애가 아파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오빠는 이미 계산을 끝냈다. A형 플러스 B형은 O형 불가. 그는 올케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에 살기가 서렸다. 너, 나 말고 다른 놈이랑 잤지? 아니야. 올케가 소리쳤다. 딱 한 번이었어. 그것도 술 취해서. 그 말이 기름을 부었다. 이 미친년아. 오빠는 올케를 밀쳐버렸다. 올케는 바닥에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이혼이야. 당장 이혼해. 엄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오빠를 말렸다. 지금은 애부터. 하지만 오빠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저 애는 내 아들 아니야. 그 순간 나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지옥이 되었다. 올케는 울며 매달렸고 엄마는 욕을 퍼부었고 오빠는 술을 마시며 집안을 부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누군가는 속으로 계산했다. 돈, 책임, 명예. 엄마가 오빠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를 이용하자. 허거집 사장, 돈 많다며. 그 말은 내 귀에도 들렸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너무 빨리 흘러갔다. 이혼 얘기는 미뤄졌고 대신 협박용 현수막이 만들어졌고 조카는 점점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되어갔다. 나는 알았다. 이제 곧 진짜 지옥이 열린다. 현수막은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다. 커다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무자비한 장사꾼, 아이를 돌려내라. 엄마는 그걸 들고 허거집 앞에 앉아 통곡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 손주 좀 살려주세요. 장사꾼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하지만 그 사장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다들 보세요. 아이가 오른쪽으로 다쳤는데 오늘은 왜 왼쪽만 붕대를 감고 있죠? 영상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다. 아이가 스스로 냄비에 몸을 들이미는 장면. 어른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은 장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이거 협박 아니야? 돈 뜯으려고 하는 거잖아.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래도 끝까지 소리쳤다. 그럼 우리 애가 왜 저렇게 됐는데? 사장은 단호했다. 수술비는 내가 냈습니다. 그 이상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 참혹했다. 조카는 침대 위에 내던져졌고 얼굴은 더 부어 있었다. 아직도 부족해. 엄마가 말했다. 이쪽도 잘라.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오빠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꽤 받을 수 있겠지. 그때 오빠가 나를 노려봤다. 너 이 돈엔 손대지 마. 한 푼도 내 목 없어. 나는 웃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속으로만 말했다. 곧 다 끝난다. 나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 멍든 얼굴, 찢어진 입술, 피로 젖은 붕대. 그리고 올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당장 와. 아들 죽게 생겼어. 답장은 바로 왔다. 거짓말이지? 나는 사진을 보냈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다. 내 아들 어디 있어? 나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오빠랑 엄마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혼할 거야. 아이 데리고 나갈 거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증거가 필요해요. 영상으로. 올케는 바로 이해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회사 출장이라는 핑계를 댔다. 그리고 모든 게 터졌다. 올케의 라이브 방송. 얼굴에 멍이 가득한 채 뒤에는 조카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다 아이가 죽어요.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후원도 쏟아졌다. 로켓 아이콘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돈 냄새에 올케의 눈이 반짝였다. 며칠 후 집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다. 오빠도 라이브를 켰다. 외도 증거를 들이밀며 반격했다. 둘은 서로를 물어뜯었다. 말 그대로 개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는 사라졌다. 조카 팔렸대. 동네 아줌마의 전화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역시 아이 죽었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라이브 방송 속에서 그 아이는 며칠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아파하지도 않았다. 그건 이미 이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사망 시점은 며칠 전이었다. 즉, 그 친아버지라는 남자는 이미 죽은 아이를 안고 동정심을 팔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인터넷은 폭발했다. 인신매매, 아동학대, 사기 방송 모두 중범죄였다.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 남자는 체포됐고 올케는 살인미수 및 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엄마와 오빠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 집안에서 발견된 영상과 사진들, 아이를 때리는 장면, 돈 이야기를 나누는 음성 녹음, 전부 내가 남겨둔 것들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너 이미 죽었잖아. 나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봤다. 그래, 전생에선 죽었지. 그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너도? 나는 웃지 않았다. 그럴 가치도 없었으니까. 넌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해? 아무도 안 찾는 장례식. 옥상에서 혼자.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달려왔다. 결국 그는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감옥에서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아마 찾을 용기도 없었겠지.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은행에 갔다. 계좌를 정리하고 집을 팔고 남은 빚을 정리했다. 이제 나를 빨아먹을 가족은 없다. 가을이 되던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 환자가 투신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 나는 비용을 낼 필요도 없었다. 그의 유골함을 받아 강가로 갔다. 죄를 뿌리며 생각했다. 전생에서 나는 이들 때문에 죽었다. 이번 생에서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다 망했다. 강물은 반짝였다. 바람은 차가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행복을 바라진 않아.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원한 건 공평함이었어.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사라진 시간들,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 나는 뒤돌아섰다. 앞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자유로웠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다.